자, 등기 보겠습니다. 일단 등기의 이거는 이제 등기법에서 볼 건데요. 간단하게 등기관 공무원이죠. 법정 절차 부동산 등기법을 말하겠죠. 등기부 공적 기록이죠.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그건 부동산 임차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 이게 이제 등기죠. 그래서 등기라는 게 있다라고 하려면 기록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등기입니다. 개념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충분히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등기부는 표제부하고 사항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표제부는 부동산 소재지, 그다음에 그 내용,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즉 부동산의 현황을 기록한 게 표제부고요. 사항란은 권리를 기록하겠죠. 그리고 이 사항란에는 갑구와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을구가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일단 등기부는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가압류는 이런 거예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채무자 재산을 경매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경매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걸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압류예요.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경매를 넣으려면요,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됩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이라고.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승소를 하면 그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법원으로 가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걸 이제 강제 경매라고 하게 돼요. 강제 경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채무자 입장에서 질 것 같으면 재산을 빼돌리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내가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을 팔아먹지 못하도록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압류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소송을 이겨요. 그리고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요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가압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처분은요, 내가 채권을 갖고 있긴 있는데 그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 예컨대 각과리 매매를 했어요.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어요. 근데 갑이 이 땅을 또 팔아먹을 것 같아, 다른 놈한테. 그럼 팔아먹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할까요?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을은요,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주고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갑이 중간에 팔아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요 지위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가처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급부, 등기를 넘겨달라 등등등 같은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보전하거나 또는 지위.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위를 박탈했어. 안 되겠다. 이 지위 박탈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까지 나 지위 박탈하지 말아달라. 가처분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가처분은
임시처분, 가압류도 마찬가지고 가처분도 마찬가지고 가라는 말은 임시라는 말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의 개념을 확인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등기의 종류. 자세한 건 등기법을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 민법과 관련해서 보존등기라는 게 있죠.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 즉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만들면서 그걸 등기부 창설이라고 하죠. 최초 소유권 등기해야 되죠. 그게 보존등기입니다. 처음 새로운 등기 용지에 기록되는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보존등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중보존등기의 문제가 나와요. 이중보존등기라는 건 하나의 부동산에 보존등기가 두 개가 있다. 즉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 있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부,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부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보존등기를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요 가등기도 아까 가압류나 가처분하고 비슷해요. 자, 가압류나 가처분은 우리 시험범위 없어요, 내용이. 근데 가등기는 우리 시험범위 있어요. 가등기도 임시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압류 가처분이 임시압류, 임시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등기, 예비등기 일종입니다. 자, 어떨 때 하느냐? 주로 부동산 같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등기를 넘겨받을 날짜가 안 됐어. 아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 같은 경우도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청구할 때까지 갑이 매도인이 또 팔아먹을지 모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요런 것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등기 청권이 각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A 토지를 매매했는데 을은 등기는 6월 10일 날 넘겨받기로 했다. 6달이나 남았다. 그 사이에 또 팔아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을은 갑을 상대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걸 할 수도 있고 가등기란 걸 할 수도 있어요. 가등기. 임시등기. 이렇게 가등기를 해놨다가 6월 10일 날 본등기를 해버리면 이 등기 순위가 1월 10일로 소급을 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물권의 우선적 효력 중에 부동산 물권은 등기 선후로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등기한 게 되는 거예요. 6월 10일 날 본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 순위가 1월 10일로 소급을 해버립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걸 가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물권에 대한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예, 각과 을이 갑소유 A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그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된다. 이와 달리 물권을 변동시키지 않고 단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 같은 거, 그 순서만을 미리 확보하는 등기를 가등기를 한다. 순서 미리 확보. 요거를 순위 보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의 순위를 보전해요? 청구권. 그렇죠? 그래서 풀네임이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구권 순위 보전 가등기. 예비 등기라고 그랬죠. 자, 어떤 경우에 할지를 간단히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장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전 등기 조건의 순서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더라. 을이 갑과 3월 10일 날 갑소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30일 잔금을 치르면서 하기로 했을 때 갑이 그 사이 아파트를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넘겨버리면 매수인 을은 6월 30일이 되더라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는 우리 이중매매에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을은 3월 10일 날 미리 가등기를 해뒀다가 6월 30일 날 잔금을 치르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서가 3월 10일로 소급을 하니까 이 병보다 먼저 등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등기의 기능이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위가 가등기한테로 소급하게 됐다. 이게 가등기의 기능입니다. 물론 물권 변동은 본등기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6월 30일 날 했던 이 본등기에 순서만 3월 10일로 소급하는 거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까지 3월 10일로 소급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 정도. 자, 등기 효력 발생 요건, 요거는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봅니다. 등기가 유효하려면 절차적 요건 갖춰야 되고, 실체적 요건 이런 걸 갖춰야 돼요. 절차적 요건이라는 것은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실체적 요건이란 건 등기와 권리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에서 자세히 보시면 돼요. 어쨌든 등기가 이렇게 효력 요건을 갖춰야만 등기가 유효한데, 다만 이렇게 등기가 효력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유효한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 위조된 등기 서류에 한 등기 무효죠. 절차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권리가 일치하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수요 땅을 샀어요. 돈도 다 줬어요. 근데 갑이 서류를 인감증명을 하나 안 넘겨줘요. 을이 돈 다 줬는데. 을이 연락을 받아갖고 갑의 인감증명을 위조해서 등기를 넘겨받았어. 절차적 요건은 못 갖췄죠. 서류가 위조됐으니까.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을이 진정한 권리자가 맞고 매수인이 맞고 돈도 다 준 상태더라. 그럼 을이 서류 위조한 건 처벌이 되고, 그건 처벌하고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 중에 대표가 중간생략 등기라는 거예요. A 토지가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을 때 당연히 등기는 186조에 따라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을이 세금 따위를 떼먹으려고 미등기 전매를 하고 자신의 등기를 생략한 채 마치 갑하고 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짓을 한단 말이지. 이렇게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를 중간생략 등기를 하고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등기 전매와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간생략 등기죠. 근데 이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죠. 단속 규정이라고.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이에 기초한 중간생략 등기는 처벌이 될지언정 유효하다. 그리고 미등기 전매 및 중간생략 등기가 가능하려면 대법원에 의하면 당사자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최초 양도인 병과 중간자 을과 최초 양도인 갑과 처음에 팔아먹었던 놈, 중간자 을, 중간에 있는 놈, 마지막 산 놈, 최종 양수인 요 놈들 사이에 전원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 등기가 가능하다. 특히 이렇게 전원 합의가 있으면 설령 갑과 병 사이에 매매를 한 적이 없어도 병은 직접 갑에게 야 나한테 등기 넘겨 이렇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오늘은 기초과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가 뭐고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대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채권자 대위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한테 100만 원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 병한테 역시 100만 원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을한테 야 돈 갚아 그랬더니 갑이 을한테 야 100만 원 갚아 그랬더니 을이 내가 병한테 100만 원 꿔준 게 있는데 병이 갚으면 너한테 갚으려고 했다. 근데 아직 병이 안 갚는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갑은 병한테 가가지고 야 너 빨리 을한테 100만 원 갚어. 이러고 싶겠죠. 그게 채권자 대위예요. 그게 채권자 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채권이 있고 을이 병에게 채권이 있을 때 갑의 입장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 이걸 채권자 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대위. 어렵지 않죠? 갑이 이렇게 100만 원 채권이 있고 을이 병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을 때 갑이 채무자의 채무자한테 가서
그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 갑이 병에 야, 너 빨리 을한테 돈 갚어.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 이런 걸 채권자 대위라고 합니다. 채권자 대위. 그러면 좀 전에 중간신약등기도요.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죠. 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가가지고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죠. 야, 가봐. 너 빨리 을에게 등기 넘겨. 그래야 나도 등기 넘겨봤지. 이게 채권자 대위라는 거야. 그죠? 을이 병에게 권리가 있고 병이 갑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병이 갑한테 가서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채권자 대위를 한다. 그 정도. 등기청권.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야, 등기해달라. 이게 등기청권이죠.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고요.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예요.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에 협력하라. 그게 등기청권입니다.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죠. 개인사자 써요. 등기를 넘겨받으면 권리가 변동이 되죠. 실체법상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변동되는 걸 실체법상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 하는데 개념 두 가지 구별하시면 돼요. 하나가 등기신청권이에요. 등기신청권은 등기소를 상대로, 등기소는 국가기관이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그게 신청권이에요. 등기청권하고 다르죠. 등기청권은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거고 등기신청권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공법상의 권리고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시작이 되니까 절차법상의 권리 이렇게 될 겁니다. 또 하나 개념이 등기인수청권이에요. 등기인수청권은요. 자, 등기청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빨리 등기 가져가라. 그게 등기인수청권입니다. 등기인수청권도 등기청권의 일종입니다. 등기청권, 등기신청권, 등기인수청권 개념을 간단히 확인하시고 등기효력 역시 이제 등기법에서 보시긴 할 건데요. 이 등기효력 중에서 두 가지 개념을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가 대항적 효력이라고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네. 임차권 같은 채권은 등기 따위를 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대항력은 뭐예요?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힘. 그러니까 등기에는 대항적 효력이라는 것도 있게 되구나. 채권 같은 사항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 제3자에게도 권리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효력 중에서 추정력이라는 게 좀 개념을 잡아요. 우리 추정이라는 건 소송에서 등장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등기 추정력이란 A 토지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다가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이전된 걸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었어요. 어떤 소송이 붙었냐? 갑은 안 팔았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을은 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갑은 안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을은 샀다고 주장하고 있을 때 만약에 증거가 없어. 소송이 붙었는데 갑은 안 팔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고 을도 샀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근데 갑도 을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안 팔았다는 사실, 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어. 이렇게 증명할 수 없을 때 등장하는 게 추정과 간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법원은 이렇게 당사자 주장만 있고 증명이 없을 때 어떻게든 재판을 완결을 줘야 돼요. 그죠? 판결해 줘야 돼요. 자,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추정이고요. 그 추정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항이 또는 권리가 있다 또는 없다 라고 일단 인정하는 게 추정이에요. 따라서 일단 인정됐다가 무슨 뜻이에요? 증명된 거야 일단. 그러니까 이건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추정된다 이퀄 증명되었다. 그럼 추정된 사실은 증명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정하는 데가
반대 사실을 증명할 책임,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입증 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사실이 추정됐다. 그러면 이것과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입증을 하면 추정은 깨져. 뒤집어져. 입증을 못하면 패소하게 돼. 패소.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추정이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 추정력이 등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갑은 안 팔았다고 주장하고 을은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 근데 등기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매매 사실 을이 소유자로 등기돼 여기에 추정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갑과 을은 매매가 있었다고 추정. 을은 소유자로 추정. 그럼 을은 샀다. 내가 소유자다. 증명 안 해도 돼요. 증명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안 팔았다고 주장하는 갑.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갑이 이걸 증명해야 돼요. 안 팔았다는 사실. 이런 거. 증명하면 추정이 깨지는 거고요. 증명 못하면 갑이 패소하는 겁니다. 이게 추정과 입증 책임의 기능이에요. 등기에 그런 추정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등기의 추정력이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나중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등이나 표제부에는 추정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의취득이라는데 개념만 간단히 기억하세요. 이건 뭐였었죠? 도둑놈부터 동산을 모르고 샀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노트북을 돈 주고 사서 넘겨받았는데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야. 하지만 이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폭력을 쓰지 않고 남들이 다 볼 때 평온공연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도둑놈을 넘겨받았다면 즉시 노트북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동산 선의취득입니다. 간단히 조문만 확인하셔서 개념만 잡아두시면 돼요. 나중에 점유태양이라는 파트 가서 한번 써먹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물권의 소멸사유가 나왔는데요. 자, 물권의 객체는 현재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소멸하죠. 다만 반드시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 원칙은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토지 포락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토지 포락은 토지가 물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해일에 의해서 땅이 쓸려나가거나 댐 건설을 통해서 물에 잠겨버리거나 이런 게 포락이고요. 포락에 의해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뭐 그런 개념 하나 확인하시면 되고요.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하고 제척기한이 있었죠. 권리자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기한이 두 개가 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한이 있다. 물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간단하게 소멸시효는 특히 채권자가 채권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제도가 소멸시효인데 예외적으로 물권 중에서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물권이 있습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 물권 포기도 물권 소멸사유 중에 하나죠. 국가가 내 땅을 수용합니다. 나는 소유권 상실합니다. 국가는 공용징수 강제 수용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상으로 혼동한 물권 소멸을 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혼동은요. 대립하는 두 개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속하는 경우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 내가 나에 대한 채권자일 수는 없으니 채권 소멸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을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자,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즉 임차인이 채권자예요. 임대인이 의무자고 채무자고. 근데 을이 주택을 사버려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주의를 넘겨받겠죠. 즉 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권 소멸하겠죠.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지위가 한 사람에 기속됐을 때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거죠. 우리 시험에 물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여러 개의 물건이 한 사람에 기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소유권과 제한물권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이 있어. 여기에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가 을이 땅을 사버렸어. 그래서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을은 자기 땅에 굳이 지상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상권 소멸시키겠죠. 이런 게 혼동이 됩니다. 이 원칙만 기억을 해도 됩니다. 원칙만. 동일한 물건, A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을에게 속하게 되면 그 지상권을 소멸한다. 이게 원칙, 원칙만 혼동해서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권 변동을 보시면 돼요. 물권 변동은 물권 변동의 개념, 원칙, 공시원칙, 공신원칙, 186조, 187조, 그다음 등기, 마저 물권 소멸 사유.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개념이 어떤 건지 확인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물권 총론까지 기초 개념을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물권 강론, 기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